개정 후와 관련된 내용들.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에 볼 것은 개정 전과 관련된 그런 그 상법의 그 판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는 이제 유상소각 그냥 감자주입니다. 자기 주식 취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소각을 했어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배당이 되고 이제 불균등 감자가 되는 그런 등 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 사례입니다. 지금부터는 전직 임원으로서 보유 주식을 44,450주를 회사에 130억에 양도하고 그리고 증권거래세도 냈고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낸 나머지를 이제 사회복지법인에 이제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주총에서는 자기 주식을 임의 소각 방법으로 자본금 감소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이건 개정전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자, 퇴직한 임원이에요. 퇴직한 임원. 이제 6.3%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대표이사의 외삼촌이 되는 사람이에요. 외삼촌이 되는 사람이 퇴직하고, 그리고 이 자기 주식을 퇴직한 임원으로부터 이 자기 주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주식을 소각을 했습니다. 자, 자기 주식 이렇게 취득한 것을 소각을 했어요. 소각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불균등 감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히 하고 넘어가게 되겠는데, 자, 소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초 지분율이 이렇게 됐던 것이 이렇게 되죠. 지분율이 바뀌잖아요. 여기서는 증가하게 되죠. 그죠? 증가. 불균등 감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같은 비율로, 같은 지분율로 소각하게 되면은 지분율 변동이 없어요. 근데 같은 지분율로 소각하지 않고 어느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소각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현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불균등 감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39조의 2죠. 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 증여가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마침 이런 자료가 나왔길래 불균등 감자를 궁금해 하시는 분, 물론 이 채널을 보고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불균등 감자가 뭔지 모르거나 뭐 이러지는 않겠죠. 그런 사람이 이 강의를 뭐 들을 리도 아마 없겠죠.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전직 임원에게 부과될 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단순한 주식 양도를 이장하였을 뿐, 주식 양도를 이장하였을 뿐, 그 실질은 회사가 주식 소각을 통한 자본검사 절차, 주식 소각을 통한 자본검사 감소 절차 이행을 전제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것은 자본의 환급이라 해요. 자본의 환급. 자본의 환급이니까 그것이 양도소득으로 시작했다 그랬어요. 매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매각한 것은 매각소득은 양도차익이 아니고 이것은 자본의 환급이 돼. 배당소득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1심에서 이거는 종결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원고 쪽에서 이것은 의제배당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리고 과세관청에서는 뭔가 하면은 이것을 불균등 감자로 봐갖고 증여세를 과세했어요. 39조의 2조. 39조 2. 자, 불균등 감자로서 증여세를 과세했어요. 그러니까 주식 소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제배당도 해당이 되고 불균등 감자니까 어떤 특정 주식에 대해서만 소각을 했으니까 39조의 이 감자에 따른 이익 증여가 나오죠. 이 부분은 이제 불복을 했어요. 근데 불복을 했는데 대법원은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 의제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 취득하고 소각하는 문제는 이와 같은 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개정 전의 내용이지만은 개정 후도 별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기 주식 취득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지만은 다시 말하면 그것이 업무무관 가직금에 해당되지만은 그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해갖고 소각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돼요. 이와 같은 문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상법이 개정되기 전하고 되기 후하고 이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자, 소각의 문제는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 회사는 주주 김 3인으로부터 주식 49.8% 굉장히 많은 주식이래요. 이것을 이제 56억에 매수하고 그런 다음에 주식을 이제 소각했습니다. 원고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3인으로부터 주식 매수 청구 내 주식 사달라 회사에 따라 이렇게 청구권을 행사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이상 이것은 주식 매매 거래로 봐야 된다 이거지. 주식 매매 거래. 그 이후 주식을 소각한 것은 자기 주식이 소각한
한 행위로서 합법적이고 사적 자치 범위 내에 있는 의사결정 사항이다고 이제 원고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의 매도가, 여기서는 이 3인을 말한 거죠. 여기 3인. 3인이 회사에서 주식을 양도했잖아요. 그죠?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지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단순히 계약에 그렇게 돼 있다 그래갖고 그것을 거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경위, 대금 결제 방법 등등의 이런 절체 과정을 보고 이제 판단해야 된다고 하면서 소규모 비상장 회사로서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거죠. 소규모 비상장 회사로서 주주들이 모두 대표이사의 친인척들로 구성되어 있고 회사가 전체 주식의 49.8%나 되는 이 사건을 주식을 취득한 다음 1년 3개월 동안 그 처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그러면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을 소각하기까지 1년 3개월이나 장기간 걸렸으나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소각하면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을 소각하기까지 그 기간이 1년 3개월로 장기간에 걸렸으나 그러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서는 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환급이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제배당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자라는 얘기입니다. 감자.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한 것은 이거는 감자행위라는 얘기예요. 감자. 다수 이제 양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양도. 그러니까 양도소득세하고 이게 의제배당이면은 종합소득세 과세되고 세율도 높잖아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정 후하고 개정 전에 상법이 개정됐지만은 그 판결도 물론 다르지만은 이랬을 때 소각과 관련된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을 볼까요? 소각 목적 자기주식. 소각 목적 자기주식. 이거는 좀 더 다른 판결입니다. 이것은 좀 다른 판결이 있길래 하나를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원고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동업 형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잦은 마찰과 갈등이 누적되어 주총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지분을 취득하여 감자하기로 결의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소각 목적을 위해서 주식을 취득했대요. 소각 목적을. 그러니까 단순히 양도 쪽 그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기 주식 취득 금액을 주주에 대한 자금 대여 목적으로 보고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제 원고가 주장을 했습니다. 원고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로 미루어 봐서 이는 자신의 출자금을 환급받기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고 회사 역시 감자의 방법으로 출자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회사가 주식 매매 계약에 따른 이런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또는 이 주식을 이제 분할 매입하고 그때마다 대금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소각 절차가 이제 늦게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주식의 소각 목적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업무무관 가지금이 아니라는 얘기죠. 업무무관 가지금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여기는 의제배당하고는 당연히 해당이 되죠. 감자를 했으니까 의제배당은 당연히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의제배당이 의제배당 소득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알 수 없고 여기서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처분청은 자기 주식 취득을 가지금으로 봤어요. 업무무관 가지금으로 봤어요. 취득 대금을. 근데 이게 업무무관 가지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업무무관 가지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을 볼까요? 다음은 그 이익소각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익소각하면은 처음에도 설명 말했지만은 이익소각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시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지금은 좀 잠잠하다 그랬습니다. 이익소각과 관련된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LG와 관련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원고는 이제 이거 LG 노텔인데 지금은 이제 에릭슨 LG로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법입니다. 비상장 기업이에요. 비상장 기업. 자, 원고는 노텔은 이거 캐나다 법입니다. 캐나다 법입니다.
캐나다 법인과 LG전자가 합작으로 설립된 법이네요. 합작으로 설립된 법이네요. 이제 원고가 설립 당시에 그 노텔, 그러니까 캐나다 법인이 1530억을 출자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캐나다 이 노텔에게 이제 99만 한 주를 99만 한 주를 교부했습니다. 지분율이 이제 50%, 50대 50인데 이때 당시에 일주당 취득가액이 15만 3천원, 15만 3,159원. 그리고 원고는 세 차례에 걸쳐서 자본금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이익 소각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LG노텔은 세 차례에 걸쳐 자본금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이익 소각의 방법으로서 176만 4천 주를 소각했어요. 176만 4천 주를 소각하면서 그에 대해서 소외법인이라는 것은 이제 노텔이 캐나다 법인을 말한 거죠. 그중 이제 50% 지분에 해당되는 176만 4천 주의 50%를 88만 2천 주죠. 이것을 소각 대가로 1336억 이렇게를 지급했습니다. 이때 지급할 당시로 계산하게 되면은 15만 1790원이에요. 여기서 취득가액은 보게 되면은 15만 3,159원이고 소각 대가로서 지급할 때는 일주당 15만 1,790원이에요. 15만 1,790원. 그리고 취득가액이 소각 대가보다 더 높으네요. 그죠? 취득가액이 소각 대가보다 더 높아요. LG노텔의 최초 법인 설립 상황을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 최초의 법인 설립은 이렇게 했어요. LG전자가 네트워크 사업부를 현물 출자하고 양도해서 사업부 현물 출자를 하면서 보통주 99만 9,999주를 받고, 그리고 우선주 4주, 그래서 이제 100만 4주가 돼요. 100만 4주를 주식으로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어요. 현금으로 1530억을 받았어요. 1530억을 받았어요. 이 1530억은 어디서 나온 돈인가 하면은 노텔이 여기 1530억을 출자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서 나온 돈이에요. 여기서 나온. 노텔은 1530억을 현금을 내고 99만 한 주를 이제 교부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관계입니다. 이 노텔이. 그러니까 사업부를,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된 사업부를 현물 출자하고 양도하고, 일부는 현물 출자하고 일부는 양도가 되죠. 왜냐하면 양도는 이제 이 돈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최초 법인이 설립됐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뭔가 하면은 국세청에서 바로 원고를 말합니다. 원고. LG노텔. 이것이 노텔에게 주식 소각 대가로, 이익 소각의 대가로, 자본금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이익 소각의 대가로서 1330억을 지불했는데 이것이 배당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배당소득. 그것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합작법인 여기에다가 이제 과세 처분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제배당이 아니라 배당인데 왜 배당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냐고 해서 원천징수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당소득은 다시 말하면 노텔이죠. 노텔이 이게 배당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1330억이. 근데 여기서는 1330억은 50%니까 LG전자도 1330억을 똑같이 받았겠죠. 그죠? 근데 LG전자에 대해서는 그런 소송은 하지를 않았어요. LG전자에 대해서는. 자, 보겠습니다. LG노텔, 합작법인이죠. 합작법인의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나와 있고, 이익 소각을 1750억하고 920억을 했어요. 그래서 합계가 2670억을 했습니다. 2670억. 그러니까 여기에 50%죠. 여기 바로. 2670억 중에서 이제 50%는 노텔로 가고 나머지 50%는 LG전자라고 하죠. LG전자가 소각 대가로 받아간 겁니다. 이익 소각입니다. 이익 소각.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합작법인의 자금 변동, 자본금 변동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당초에 합작법인이 200만 4주가 있었는데 첫 해에 61만 4천 주를 소각했고 그 다음에 115만 주를 소각을 했어요. 주식을 소각했어요. 그래서 전체가 이제 176만 4천 주를 소각했습니다. 176만
4천주.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소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이익 소각이라는 것은 주식 수만 바뀌는 거죠. 주식 수만. 자본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금은 변동이 없어요. 주식 수만 바뀌는 거예요. 200만 4천 주에서 61만 4천 주를 소각해서 이때 당기 말에는 138만 6천 4주가 됐어요. 자본금은 그대로죠. 자본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익 소각이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 여기 이제 138만 6천 주가 기초로 가갖고 그 다음 해 여기 115만 주를 소각하고 이제 남은 것이 이제 전체가 23만 6천 4주가 됩니다. 이익 소각은 주식 수만 바뀌는 거죠. 주식 수만 소각하는 거죠. 자본금은 변동이 없고 자본금 변동이 되는 거는 감자죠. 감자. 감자. 자본금을 감소하는 거죠. 이거는 자본금 감소가 아니잖아요. 자본금 감소. 자본금 감소가 없는 주식 소각입니다. 현금 흐름 할인표를 보게 되면은 현금 흐름 할인표가 아니라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익 소각으로서 얼마가 나갔는가 하면은 4기 때에 920억이 나갔고 그 다음에 5기 때에 1750억이 현금 흐름표에 이렇게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672억이 이렇게 나갔다는 것이 이제 확인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그 표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익 소각으로서 자, 자금은 어쨌든 간에 2672억이 나갔고 그리고 여기서는 주식 소각은 전체적으로 61만 4천 주하고 115만 주 해갖고 176만 4천 주가 주식이 소각됐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소각하고 그러니까 이익 소각이 아닌 일반 소각 그냥 감자의 그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죠. 이익 소각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잖아요. 차변이. 그리고 현금. 그리고 이것은 자본금 감소면 어떻게 되세요? 자본금이 줄어들죠. 자본금이 줄어들고 이쪽에는 현금이 되죠. 그 대차의 차이는 어떻게 습니까? 차이가 뭐 감자 차손이든 뭐 감자 차익이든 뭐 이런 게 이제 발생이 되겠죠. 자, 소각하고 이익 소각.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감자하고 이익 소각의 그 차이점 회계 처리의 그 관련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회사의 전체의 그 자본금이 자본금은 이제 100억이지만은 당초에 그 출자한 금액을 계산하면은 이제 주발초가 2,960억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전체 대가 그러니까 자본금하고 주발초하고 합친 대가는 여기 보면 이제 3,060억이 되네요. 3,060억. 3,060억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익 소각으로 찾아간 자금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2,670억이에요. 2,670억. 2,670억은 주발초보다는 조금 적네요. 그죠? 거의 주발초 2,960억에 2,670억. 자, 주발초는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그 출자한 금액의 상당한 부분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그 또 언급해야 될 부분은 당초에 200만 4천 주가 돼 있던 것이 이렇게 됐던 것이 우선주를 한 주를 증자했어요. 한 주. 자, 우선주 한 주를 증자했습니다. 우선주 한 주를 증자하면서 증자 대금이 얼마가 들어왔는가 하면은 524억이 들어왔어요. 524억이. 그리고 또 우선주를 한 주를 또 감자를 했습니다. 한 주를 감자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선주 증자는 요거는 캐나다 법인이고 여기에서 감자한 것은 LG전자 겁니다. LG전자 부분에 이제 감자했어요. LG전자 부분이 한 주를 감자하고 그러니까 우선주를 한 주 감자하고 또 우선주를 증자한 것은 요 증자권은 요거는 캐나다고 요게 우선주 감자는 요거는 LG 겁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증자했을 때 우선주 한 주에 대해서 우선주 발행한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은 524억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다음을 한번 볼까요? 이익 소각에 대한 취득가액 공제 여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익 소각 취득가액을 공제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이 이제 그 쟁점이 됐었는데 처분청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없다 그래. 이익 소각이니까
취득가액이 공제할 게 없답니다. 취득가액이. 그러니까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 전부 다 배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제 배당이 아니고 배당이에요. 그냥 배당. 현금 배당과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의제 배당은 취득가액을 공제를 해야 되는데 의제 배당이 아니고 그냥 배당이래요. 그냥 배당이니까 그거는 그 금액 자체가 그게 이제 현금 배당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처분청에서 본 겁니다. 근데 원고 주장은 뭔가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의제 배당에 관한 소득세법에서 주식 소각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익 소각 방식의 주식 소각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시 말하면 여기서 주식 소각이라는 것은 이익 소각도 마찬가지의 주식 소각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소각의 경우에도 쟁점 주식의 소각 대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의제 배당 소득이 발생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소득세법에 의한 주식 소각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의제 배당에 해당이 되는 이 주식 소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익 소각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처분청은 아니다. 이거는 이익 소각이 아니고 현금 배당이나 다름이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쟁점 주식의 소각 대가가 배당인지 아니면 의제 배당인지, 그렇죠? 배당인지 의제 배당인지 그것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하면서 이익 소각이 자본 감소, 정확하게는 자본금 감소죠. 자본금 감소. 예. 상법에서는 자본 감소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는 자본금 감소입니다. 자본금 감소를 동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상법이 주식 소각의 한호로 명시하고 있고 또 소득세법에서 주식 소각이나 자본이 감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때 소득세법에 나오는 주식 소각은 이익 소각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익 소각도 포함이 된다. 따라서 주식 소각의 대가 전액을 의제 배당으로 보지 않고 여기에다가 주식의 취득가액, 소각되는 주식의 취득가액, 그렇죠. 소각되는 주식, 100만 주 중에서 50만 주를 소각되는 50만 주에 해당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본금 감소가 동반되지 않는 이익 소각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취득가액을 공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소각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해석은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익 소각이라고 하더라도 그 취득가액을 공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의 그 최종적인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하면서 그 우선주 소각에 대해서 한 주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선주 증자도 한 주 있고 소각도 한 주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 우선주 소각 부분은 요것은 이제 LG전자한테 이제 간 부분이죠. LG전자한테. 그래서 이제 우선주 소각은 이제 유상감자가 되고 유상감자의 대금, 우선주 1주에 대한 대금이 520억입니다. 이 520억은 우선주 1주에 대한 앞에서 봤던 1주에 대한 증자 금액하고 똑같아요. 같은 금액입니다. 같은 금액.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은 뭐 직접 이 사건하고는 관련이 없지만은 이런 우선주를 활용해서 증자하고 감자하면서 이제 이와 같은 형식을 갖췄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 거고요. 이 소각에 대해서 이 사건하고는 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번에 봤던 그 판결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판결은 그것은 이제 이익 배당금에 관련된 얘기지만은 앞번에 봤던 판결은 캐나다 법인 거였었죠. 캐나다 법인.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판결은 LG 측면입니다. LG 측면, LG 쪽입니다. LG 쪽. 자, 그 관련 내용을 한번 볼까요? LG전자는 네트워크 사업 부분 중 매출 채권 등 유형 자산은 현물 출자 방식으로, 그렇죠? 앞에 봤습니다. 그리고 영업원을 포함한 나머지 자산은 사업 양도 방식으로 LG 노텔, 합작법인이죠. 여기 이전하면서 주식으로서 99만 9,999주와 우선주 4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 양도 대금으로서 위아 1억 4천억, 합계 이제 3천억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 3천억을 받고, 그리고 LG전자는 이 대가에서 출자 자산 장부가액이 2,758억인데 그것을 차감하게 되면 이제 286억의 사업 양도 이익을 회계 처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순자산을 이전한 것이, 순자산을 이렇게 현물 출자했고, 이건 장부가액입니다.
2,750억을 투자했고, 그리고 주식으로 1,530억을 받고 현금으로 1,510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체가 이제 그 3,044억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여기서 받은 대가에서 이전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차감한 이것을 사업 양도이익으로 계상했다 이겁니다. 그냥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이렇게 회계 처리한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3일 회계법인은 이 사업부를 얼마를 평가한가 하면은 전체 이제 2,881억 원으로 평가했어요. 2,881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언젠가 그 승계와 관련된 할 때,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 사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법인세법 47조 2가 이제 현물투자와 관련된 것인데, 예전에는 이제 조특법에 있어서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서 그 양도 이익에 대해서 받는 것은 과세 이연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서 이제 그 태광실업이라 그랬죠. 부산에 있는 그 신발 만드는 회사 태광실업 그 박연차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실제로 그 사건과 유사하게 내가 직접 그 승계 작업을 해서 했던 것도 같이 보여줬습니다. 그때 조특법 37조인가 38조인가요? 38조 주식의 교환이고 38조 1인가 그게 지금 삭제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게 삭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그래도 그것이 삭제됐기 때문에 참 애석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조항과 유사한 것이 법인세법 47조 2에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47조 2에. 47조 2에 나와 있으면서 그것이 이제 사업 부분의 적격 분할 요건과 같은 그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이제 법인세법 47조 2를 적용할 수 있는 그것이 좀 완화됐다고 이제 그것을 설명을 했는데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이 사건을 만약에 본다면 이렇겠습니다. 이 법인세법 41조 2를 따랐다면은 물론 이때 당시 할 때는 이 47조 2에 그 삭제된 다시 말하면 완화된 그런 조항이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과세 특례 적용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투자 주식으로서 1,530억, 현금으로서 1,510억. 이걸 전부 다 주식으로 받았다면은 이 사업 양도 이익 280억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과세 이연이 되죠. 과세 이연. 근데 과세 이연이 되는데 이 중에서 주식으로 받은 부분만 과세 이연이 됩니다.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과세 이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받은 부분 여기서 볼 때는 50%가 조금 더 넘네요. 그럼 여기서는 140억, 140 얼마가 그 과세 이연이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만 해주시고 그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고는 쟁점 금액, 우선주 소각 이걸 말합니다. 우선주 소각. 그러니까 520억을 말해요. 520억 우선주 소각. 우선주 소각의 실질이 그러니까 피고는 이게 의제 배당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배당이 아니다. 의제 배당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실질이 네트워크 사업의 양도 대금으로서 받은 거라 이 소각한 이 520억이 이것이 그 실질은 유상감자가 아니라 양도 대금으로 받았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법 18조의 3 제1항 그러니까 배당으로 받은 금액을 입금불산입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투자한 그 주식의 보유 비율에 따라서 뭐 100% 보유하게 되면은 배당 이익을 100% 다 입금 불산입하고 뭐 30%일 때는 뭐 얼마 하고 이런 그 조항이 있어요. 바로 이제 배당에 대한 입금 불산입 조항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입금 불산입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이제 피고가 주장한 겁니다. 처분청에서. 그런데 대법원은 이렇게 됐어요. 우선주 감자 대금으로 지급받은 합계 797억은 참 많이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520이 있지만은 그 이후에 다시 유상 감자액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 합계가 797억이 되는데 797억은 자본금 감소에 따른 의제 배당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시 수입 배당금 중 일정액을 입금 불산입하도록 하는 규정 바로 이 규정입니다. 일정액 수입 배당금 전체를 입금 불산입하는 게 아니고 이 규정 중에서 이 금액 중에서 일정액을 입금 불산입 한 그 조항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797억 중에서 283억은 입금 불산입이라는 얘기입니다. 입금 불산입. 283억은 입금 불산입했다. 이것이 정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아니다.
이 전체가 다 과세되는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양도 금액이라는 양도 금액. 그러면 여기서도 피고의 주장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자, 회사 쪽에서는 회계 처리는, 자, 그 양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사업 양도 이익이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사업 양도 이익이 280억이 있고 또 790억.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000억 사업 양도 이익이 1000몇억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하고 여기서 우선주 소각 이것하고 서로 매치가 안 되는데, 글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피고의 주장이 좀 방향을 좀 잘못 잡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LG와 관련된 그 사건을 간단히 소개했는데, 이 대법원 판례하고 앞에 본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자, 우선주도 활용할 수 있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물론 이익 소각은 뭐 일반적으로 나온 얘기지만은 이것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근데 판례를 그 판결 내용을 꼼꼼히 짚어보면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뭐 등등 이런 얘기죠. 또 이랬을 때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까지 봤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그 문제들, 그리고 그 대법원 판례, 그리고 상법의 자기주식 취득의 개정 후와 개정 전에 관련 내용을 쭉 설명을 이제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료는, 여기서 만든 동영상의 이 자료는 그 일회용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소모품이 아니에요. 소모품이. 이것은 이 세법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이거는 10년 후에 봐도 되고 20년 후에 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법의 증여세 과세 체계는, 이거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 과세 체계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뀐다, 다른 방식으로 바뀐다, 이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증여세 과세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은 지금 여기서 이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거는 5년 후든 10년 후든 변동이 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채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뭐 그런 채널은 내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그 내용들은 일회용이 아니고 그냥 소모품이 아닙니다. 소모품이 아니니까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간혹 하다 보면 좀 빠뜨린 것도 좀 있기는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해외 주식 평가할 때, 그 외국에 있는 그 감정평가 기관에 그 감정을 받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거를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내가 그 해외 주식 평가할 때 그때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 회계법인이라는 것이, 그때는 그냥 감정평가법인이 감정가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감정평가법인이 아니고, 감정평가법인이나 거기에 들어가면 회계법인도 있고 그 세무법인의 평가, 그러니까 회계사도 평가할 수 있고 세무사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별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설령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회계사가, 국내에 있는 세무사가 그것을 해외에 있는 그 자산과 부채 아니면 순손익액을 그 나라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돼. 그걸 할 수가 있나요? 내가 봤을 때는 그 규정을 추가로 개정해서 넣었지만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이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좀 빠뜨린 것도 더러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 한 가지 뭐라 그럴까, 좀 부탁이라 그럴까? 혹시 이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자료가 좀 더 필요한지, 뭐 그것을 좀 원하는 자료, 물론 여러분들이 원한다 해서 다 그걸 만들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자본거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주시면은, 그것을 올려주시면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